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아. 그럼 고쳐야죠. 예,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3강이죠. 23강은 7편의 2장과 3장 부동산 관리와 부동산 마케팅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번 시간은 난도가 좀 낮은 편이라서 여러분 좀 수월하실 거예요. 부동산 관리에서는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하고 관리 방식이 일절이죠. 필요성은 도시와 건축 기술의 발전, 수요와 경영의 분리, 간접 투자 활성화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이런 뜻이고요. 이게 좀 자주 나오는데 부동산 관리의 분류는 복합 관리, 그래서 법률적 관리, 경제적, 기술적 관리로 나눌 수가 있고 복합 개념을 할 때 우리 1편에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이라고 했죠. 그리고 관리 주체에 따른 분류 이게 자주 굉장히 뭐 끝도 없이 나와요. 자가관리, 혼합관리, 위탁관리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것. 기타 분류로서 자산관리, 어셋 매니지먼트, 부동산관리,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시설관리, 퍼실러티 해가지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분류를 조금씩 알 수 있으면 여러분 시험과 다 관련이 돼 있다 이거죠. 자, 학습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요.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 하게 되면 첫 번째 도시화입니다. 도시화가 되면 건물이 많아지겠죠. 도시는 토지 이용이 집약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고층화된다는 거고 여기 있죠. 예. 고층화된다는 것은 권리관계도 복잡해졌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고층화된 건물을 이거 일반인들이 못 따라요. 부동산 관리가 필요해지는 거고요. 건축기술의 발전도 같은 내용이죠. 같은 맥락이에요. 철골 구조라든지 건물 고층화, 대형화 이래서 전문적 관리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부재자 소유의 증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투자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경영은 맡겼어요. 그럼 경영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관리가 필연적이죠. 부동산 경영에서는 관리가 전문적 관리가 당연히 필요해진 겁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간접 투자의 활성화, 지금 리츠를 보셨죠? 여러분 6편에서 부동산 금융론에서 부동산 투자회사를 보셨지만 이게 간접 투자였잖아요. 이렇게 간접 투자가 된다는 것은 빌딩을 사고 자 페이퍼 컴퍼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부동산 관리를 맡겨야 되겠죠. 전문적 자산관리회사가 필요했었죠. 그러니까 당연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복합관리, 법률적 관리입니다. 이제 법률적 측면에서는 권리 분석해야 되고 법률적으로 사고 많이 나죠. 또 무슨 분쟁이 생겼을 때 권리 조정을 해야 되고 임대차 계약 등 소유권 이전 계약 뭐 이런 것까지 다 계약적인 문제, 법률적 측면에서 관리가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관리는 수지 관리. 이 수지는 수입과 지출이니까 임대료가 들어오고 경비가 나가고 인건비도 나가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이러한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기록하면 회계 관리가 되는 거죠. 그 주택관리사라는 시험이 있는데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는 회계학이 있어요. 회계 원리.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그래서 굉장히 회계 관리가 중요하고 또한 여러 가지 고용 인력이 필요하죠. 이런 것도 돈과 관련된 경제적 관리에 포함된다,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 관리는 위생관리, 위생관리. 위생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청소, 소독 이런 거죠. 아파트만 하더라도 이런 거 하죠. 설비관리, 엘리베이터라든지 가스 설비라든지 이런 것 등. 그 다음에 보안 관리하게 되면 이건 안전을 지킨다라는 거니까 방범, CCTV, 방제, 겨울철 눈 올 때 염화칼슘 뿌린다든지 뭐 이런 것, 방화, 소화전 뭐 이런 것 등이고 보전은 이건 지키는 거니까 사전에 예방을
하는 거예요. 사전에 점검을 하고 예방을 해서 수명을 길게 가는 관리. 자, 이걸 기술적 관리에 속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딱 봐도 여러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관리를 이제 구분하게 하는 문제들이 나오는 건데 아실 수가 있죠. 보안만 이제 안전을 지킨다 해서 기술적 관리 요거 헷갈릴 수 있는 정도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죠. 관리 주체에 따른 분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의. 그러니까 이것은 자가관리라고 하는 것은 자영관리라고도 해요. 소유자가 직접 경영을 하는 겁니다. 이 경영이라는 것은 부동산 관리를 한다 이거죠. 건물주가 부동산 관리도 함께 한다 이 뜻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기법이겠죠. 옛날식이겠죠. 소유자가 직접 사람도 고용하고 하니까 통제 권한이 강하죠. 그리고 외부 업체에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기밀 유지가 잘 되고, 그리고 소유자가 그냥 결정해버리면 되니까 의사결정도 빠르다 이거예요. 그러나 소유자의 너무 주먹구구가 문제가 되겠죠. 전문성이 결여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혼합관리라고 하는 것은 자가관리와 위탁관리하고 섞은 건다 이건데, 위탁관리는 맡긴 거예요. 전문 부동산 관리회사에 맡긴 겁니다. 그래서 관리 효율성이 있겠죠. 그러나 외부에 맡겼으니까 기밀 유지 어렵고 보안이 불안전하겠죠. 과도기적 방식으로 혼합관리는 자가관리와 위탁관리가 섞인 건데, 예를 들면 건물주 입장에서 돈 관리는 내가 하고 경제적 관리는 내가 하고 기술적 관리는 모르니까 맡긴다. 섞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책임 한계가 불명확해지죠. 관리 주체가 둘이에요. 싸우는 거예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협조 체계 형성도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전문 위탁관리업자한테 맡기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장 선진화된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기타 분류는 이제 자산관리 이런 게 있는데, 지금 AM 하게 되면 이거는 얘가 AM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거는 어디서 보신 거냐면 6편 부동산 금융론에서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에서 보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산운용사가 리츠를 설립하죠. 그래서 빌딩을 사지 않습니까? 빌딩 소유자는 매각을 하고 현금을 주고 삽니다. 그런데 이 리츠는 페이퍼 컴퍼니다 그랬죠. 주로 서류상의 회사, 명목상의 회사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어떻게 관리해요? 맡겨야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관리의 넓은 개념은 여기 AM, 어셋 매니지먼트.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관리, 재투자 결정, 투자 리스크, 매입 및 매각, 프로젝트 금융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매입 매각까지도 부동산 관리로 보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뭐와 같냐면 주식이라고 생각해도 똑같아요. 자산운용사가 주식을 펀드를 모집해서 주식을 사잖아요. 주식을 살 때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죠. 한 종목만 그냥 사면은 이거는 망하는 겁니다. 우리 투자론에서 배웠지만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리츠를 보더라도 이게 빌딩을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사요. 지역별로 나누어서 뭐 2개, 3개씩 사는 펀드도 있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관리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재투자 결정이라는 것은 5년 보유를 가정했는데, 그리고 매각하려고 했는데 좀 더 보유해도 될 것 같으면 다시 재투자를 한다든지. 투자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투자 리스크는 주로 여기서 임대료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임대료 수입이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를 하나 세워가지고 책임임대차, 니네들이 임대료 받아줘. 나한테 일정 금액만 주고 나머지 네가 가져. 이렇게 해서 리스크 관리, 임대료 수입을 확실하게 받는 방법으로 리스크 관리한다든지, 매입 매각 결정은 당연히 여기서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매입할 때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자금을 빌릴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이렇게 프로젝트 금융이라든지. 그러니까 자산관리라는 것은 최고 수뇌부에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에서 매입 매각과 관련된 기타 부분들을 다 관리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사놓으면 어떡할 거야? 이제 맡겨야죠. 자산관리회사에게. 이걸 PM이라고 해요. 여러분 시험에서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고도 하고, 이 프로퍼티라는 게 부동산 자체를 의미하니까 그냥 부동산 관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를 관리하고 임대차 관리도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PM회사라고 해요. 그럼 이 PM회사에다가 맡긴다는 거죠. 그러면 빌딩의 유지관리, 일상적인 부동산 관리도 해주고, 그 다음에 임대차 관리, 임차인 관리, 임대료도 걷어주고요. 수납받고, 자재라든지 임금 지급 이런 걸 다 해주는 거예요. 맡겨버리면 되잖아요. 의사결정하고 AM에서 맡겨버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PM은 임대차 관리, 임대료 수납을 받는다.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이제 하청을 주는 거예요. 시설 관리는. 자산 관리 회사에서 업자에게 하청을 주는 거예요. 그럼 보면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하청 주잖아요.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비의 운전 보수, 에너지 관리, 주차 관리 이런 거 외주 주죠. 이거 다 하청을 준단 말이죠. 그게 더 싸게 먹히니까 고용하면 사대보험 나가지고 퇴직금 줘야죠 하니까 아웃소싱 해요. 외부에 하청을 주거나 하게 되는 것이 싸게 먹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이런 관점에서 봐도 되겠다. 자산관리, PM, 건물 및 임대차 관리 혹은 부동산 관리, 시설 관리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극적 관리죠. 이거는 돈과 관련돼 있어요. 적극적 관리고 얘는 시설 관리는 소극적 관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적극적이냐, 돈이 된 관리냐, 부동산 자체만을 관리하는 것이냐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 관리의 분류는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용어 정리. 1번 경제적 관리란 부동산을 활용해 발생하는 순수이익이 임대료 수익 등이 합리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관리를 말하고 2번 법률적 관리란 부동산 이용가치 증진을 시키기 위한 공법, 사법상, 사법 민법이 대표적이죠. 행정법상 관리 행위를 하는 것. 기술적 관리란 위생관리는 전기 청소나 소득, 설비관리는 설비 기능 제고를 위한 관리활동, 보안관리는 방범, 방화, 방제, 재난방지죠. 방제는 보존관리는 보수, 개량, 고치거나 한다라는 거죠. 시설관리는 사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정도의 이건 시설관리는 언제나 소극적 관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셀프 평가를 한번 해보시죠. 1번 도시화, 건축기술의 발전, 부재자 수요의 증대, 부동산 간접 투자의 활성화로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건 쉽습니다. 자, 맞는 거고요. 2번 자가관리는 관리의 효율성은 있으나 기밀 유지가 어렵고 보안이 불안전한 단점이 있다. 이건 어떻습니까? 틀렸죠. 이건 위탁관리에 관한 설명이에요. 자가관리는 관리 효율성이 없고 대신에 기밀 유지가 쉽죠. 보안이 강화되어 있고 바뀌어 있습니다. 위탁관리로 바꿔줘야 합니다. 자, 26회 나왔던 문제예요. 기출문제 맛보기를 보시면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 틀린 거 1번 법률적 측면의 관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법률상의 재반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적인 보장을 확보하는 것. 2번 시설관리 FM이죠. Facility Management. 부동산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시설 사용자나 기업력에 따르는 소극적 관리, 그렇죠? 3번 자기관리 방식, 직접관리 방식은 전문, 즉 위탁관리 방식에 비해 기밀 유지에 유리하고 의사결정이 신속하겠죠. 소유자가 직접 관리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4번 임차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면 이는 임대차 유형 중 다음 시간에 하겠죠. 바로 이어서 하겠죠. 비율 임대차라고 합니다. 5번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는 대상 부동산의 물리 기능적 하자 유무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건 물리적인 측면, 기능적인 측면은 이건 기술적 관리라고 하죠. 이걸 경제적 관리라고 하진 않잖아요. 경제적 관리는 뭐였습니까? 경제적 관리는 수지, 회계 관리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부동산 관리 2절로 들어가면 이제 부동산 관리 활동은 뭐 있냐? 이 관리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부동산 관리자가 어떤 일을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차 유형까지 살펴보기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부동산 관리 활동은 임대차 활동 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수납받고 각종 유지활동 회계 처리까지 하는 행위를 한다. 부동산 관리자는 이런 일을 한다. 임대차 유형은 조임대차. 이 조는 그로스니까 총임대차라고도 하고요. 순임대차, 비율임대차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학습 내용을 보시면은요. 자, 부동산 관리 활동에서 임대차 활동이라는 것은 관리자가 임차인을 선정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리고 임대료 수납받고 임대료 납부 상태를 관리하고 부동산 유지 활동, 일상적 늘 하는 거, 예방적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예방하는 거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대응적은 사후에 사고가 난 다음에 하는 거. 그 다음에 장부 처리, 보고서 작성, 예산 관리 등을 하죠. 그리고 임대차 유형에 조임대차는 주거용이다 그랬는데 주거용 부동산은 이 총임대차가 예를 들면 필요 경비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감정평가를 가게 되면 임대료에는 순임료에 필요 재경비를 더해서 받는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필요 재경비는 예를 들어서 그 유지비 관리비 뭐 이런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주거용 부동산은 이거 다 받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고쳐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집주인한테 아우 창문 깨졌어요. 바람 불어서. 그럼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임대료로 다 받고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재경비까지. 그래서 총임료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비까지 모두 받는다 이런 건데. 근데 공업용 부동산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까지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업용 부동산은 좀 험악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건물이 부서질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임료만 받고 그래서 순임대차예요. 이거만 받고 이거는 협상에 의해서 결정하겠다. 1차, 2차, 3차 협상을 해나가면서 그런 개념이에요. 결정하겠다라는 개념이고 비율임대차는 이제 매장용 부동산에 주로 행해지는 임대차 유형입니다. 매장용 부동산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백화점 같은데 이런 데는 매출액이 많으면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령 이런 사례가 있어요. 기본 임대료 300만 원 받고 아래 사례에서 월 총수입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3%를 추가 임대료로 지불하기로 계약했다. 근데 어느 달 총수입이 1억 원이었다면 5천만 원을 초과한 게 5천만 원이네요. 공고 이렇게. 그죠?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더 받겠다. 그러니까 3, 5, 15, 1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임대료가 4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300만 원으로 기본 임대료를 정해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매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비율을 곱해서 받는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용어 정리하기를 보면은 임차인 선정 기준, 아까 임대차 활동 중에 임차인 선정도 한다 그랬는데 주거용 부동산은 이거는 이웃집 요즘에 층간 분쟁 나면 막 찔러서 유대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 되고요. 매장용 부동산에는 매상고가 큰 업종을 넣어야 될 것이고 사무실이나 공업용 부동산은 그 건물에 적합한 업종을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임차인을 선정한다라는 얘기고 일상적 유지활동의 내용은 청소, 소독 이런 거죠. 그리고 예방적 유지활동은 시설 장비 기능을 사전에 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수리하는 그런 활동으로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대응적 유지활동은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에 대처하는 사후적 행위다. 조임대차, 자 여기서 그로스라서 총임대차라고도 한 거예요. 임차인은 조임대료를 지불하고 임대인에게 이를 수령한 임대인이 부동산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해 주는 거예요. 고쳐줍니다. 자, 순임대차는 이제 넷 리즈예요. 그러니까 순임료만 받는다. 그렇죠? 지불하고 그의 경비는 사전 협상에 따라 지불한다. 비율임대차는 퍼센티지 리스죠. 그래서 임차인의 총수입의 일정 비율 한다 그랬죠. 그래서 계산까지 해봤어요. 기본 임료에다가 추가 임료를 더한다. 일정 비율만큼 추가 임료를 받는다. 자, 셀프 평가를 한번 해보시면 1번 부동산 관리 활동에서는 임차인의 선정, 임대차 계약, 임대료 수납
부동산 유지활동, 장부처리 등이 해당된다. 관리활동에. 당연하겠죠? 네, 다 본 내용들이고요. 2번 조임대차는 공업용, 비율임대차는 주거용, 순임대차는 상업용 부동산에 적절하다. 이건 어떨까요? 이거는 틀렸죠. 조임대차는 주거용, 비율임대차는 상업용, 순임대차는 공업용이었죠. 금방 보셨던 내용이라서 이렇게 바꿔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3장으로 왔어요. 마케팅에서도 꼭 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부동산 마케팅인데 부동산 마케팅에서는 어떤 걸 하게 되냐면 1절로 끝나요. 여기서는 1절. 마케팅 환경과 마케팅 전략인데 마케팅 환경에는 거시 환경이 있고 미시 환경이 있다. 거시 환경은 인구 통계 환경 등 큰 환경, 뭐 고령화가 된다든지, 미시 환경에는 고객이 취향이 변했다든지 경쟁자 등이 뭔가 덤핑을 한다든지 이런 환경 등이에요. 이렇게 마케팅 환경을 분석하고 나서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이러한 마케팅 전략에는 시장 점유 마케팅, 즉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판매자 중심의 마케팅인데 이 시장 점유 마케팅의 방법은 STP 전략이에요. 이 이니셜 약자인데 시장 세그먼테이션 해가지고 시장을 먼저 세분화하고 타겟팅, 표적 시장을 선정한 다음 포지셔닝, 차별화하는 전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차별화의 수단으로 무엇이 활용되는가? 4P 믹스입니다. 그래서 플레이스, 유통 경로, 프라이스, 가격, 프로덕트, 제품, 프로모션, 판매 촉진 혹은 이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요. 이 차별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마케팅이다. 그 외에 고객 점유 마케팅도 있고요. 이것은 이제 고객과 심리적 접점, 고객과 이제 대화하면서 사게 만드는 판매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관계 마케팅도 비슷하긴 하나 그러나 관계 마케팅의 핵심 단어는 장기적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관계는 단골 관계예요. 릴레이션십은 단골 관계라고도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 고객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돼요. 자, 학습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요. 마케팅 환경에는 기업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모든 요인을 말하고 거시 환경에는 인구 통계, 문화, 경제, 기술 환경, 정치 및 법 환경 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령화되었다, 주 5일제다, 소득이 안 좋아졌다, 스마트폰이 뭐 요즘은 그 인터넷 은행도 생겼잖아요. 변한다, 정치 규제가 강해졌다, 법 규제가 이런 것 등 때문에 마케팅에 제약을 받거나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니까 이 환경을 분석해야만 한다 이거죠. 미시 환경은 고객이 변했다. 요즘 뭐 덤핑들 많이 해요. 온라인 업체들도 보면. 그럼 거기에 대응을 세워야 돼요. 공급자가 변했다. 도매상이나 물류 등의 환경이 변했다.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해서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마케팅 전략은 아까 보셨던 STP 전략이 먼저예요. 시장을 세분화하고 세분된 시장에서 하나를 타겟팅해서 그 타겟팅된 시장에서 차별화를 달성하려고 하는 전략이다. 그 차별화의 방법으로 4P 믹스가 있다. 유통경로, 상품 가격, 판매 촉진이라고 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마케팅 설명을 드렸어요. 좀 전에 요약분에서 설명을 드려가지고 이런 환경을 분석해야 한다. 미시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유통 경로 구성원을 포함한 미시적인 그 참여 주체들까지 다 분석을 해야 합니다. 자, STP 전략은 일단 이제 시장을 세분화한다는 거죠. 전체 시장을 다 타겟팅할 수는 없어요. 시장을 세분화합니다. 세그멘테이션이에요. 시장 세분화. 가령 연령별로 할 수도 있어요. 10대, 20대 구매 패턴이 비슷하죠. 뭐 30대에서 50대 비슷하고 60대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구매 성향이 같은 소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을 시장 세분화라고 해요. 근데 이 모든 시장에 내가 주인이 되겠다, 여기서 1등이 되겠다, 이건 어려우니까 타겟팅을 합니다. 나는 60대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할 거야. 여기 표적 시장을 선정했다 그래요. 타겟팅을 여기 합니다. 여기에 중점을 두는 거죠. 그럼 여기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죠. 가령 아파트라고 하면
노인 전용 아파트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되면 되죠. 요즘은 60대 이상이 노인도 아니에요. 70대 이상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파트. 그럼 그 아파트에는 문턱을 없앤다든지 이게 미닫이로 한다든지 그쵸? 뭐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차별화를 간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하는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차별화의 방법으로는 사피 믹스가 있다 그랬는데 유통 경로기 플레이스 사피 중에 하나죠. 유통 경로 차별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기본서에 이런 게 있어요. 유통 경로를 뭐 김치 냉장고를 판다 했을 때 유통 경로를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한다든지 뭐 해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유통 경로를 분양 대행사를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팔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요. 상품 전략은 이제 제품 차별화, 상품 차별화예요. 아까 논의적인 아파트에 문턱을 없앤다든지 하는 거, 보안 설비를 디지털화 한다든지 뭐 다양한 차별화 전략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격 차별화. 가격 차별화는 저가 전략으로 간다든지 고가 전략으로 간다든지 하는 게 있겠죠. 만약 브랜드 가치가 낮으면 저가 전략으로 침투해야 되고 브랜드 가치가 높으면 고가 전략으로 고가격 전략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판매 촉진을 하기 위해서 DM을 한다, 우편 발송을 한다든지 TV에 광고를 한다든지 다양한 판매 촉진 수단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자사 제품의 위치를 확고히 한다. 포지셔닝이 그 뜻이에요. 포지션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축구 경기장, 축구 좋아하시죠? 여기 골대가 있으면 포지션이 있어요. 손흥민이 윙인가요? 손흥민 선수가?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포지션이 명확히 있죠. 골키퍼 있고요. 그 포지션을 명확히 한다는 뜻이 이제 차별화라는 것으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 위치가 명확한 거는 저가 제품의 위치, 뭐 제품의 특성 이런 걸 명확히 해가지고 고객들에게 각인을 시키는 거죠. 우리 제품은 이렇다. 라는 겁니다. 대패 삼겹살, 저가 제품 뭐 이런 거 있죠. 라든지.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가는 마케팅 전략, 그 포지셔닝 즉 차별화의 수단으로 사피 믹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 점유 마케팅은 이거는 이제 이거 시장 점유 마케팅하고 다르게 이거는 광고 같은 거를 보게 되면 이거 광고는 일방적인 광고잖아요. 의사소통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판매자 중심으로 내리꽂는 거잖아요. 근데 고객 점유 마케팅은 고객과 심리적 접점을 마련한다. 고객과 소통을 해요. 이거는 둘은 고객과. 그래서 고객 중심의 마케팅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아이다의 원리. 이거 공인중개사법에서도 배우실 텐데 이건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인가요? 판매 기술이에요. 처음에 고객이 오면 어텐션, 주의를 집중하게 하고 인터레스트, 흥미를 유발하게 하며 디자이어, 구매 욕망을 한껏 고조시켜 가지고 셀링 포인트를 주어서 자 이제 구매 행동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제시해서 사게 만드는 원리가 아이다의 원리다라는 거죠. 이건 판매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객 점유 마케팅이 관계 마케팅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건 일회성, 장기 지속적인 게 아니죠. 그렇지만 관계 마케팅은 장기적, 지속적이에요. 고객과 이 관계를 유지하는 마케팅 전략을 관계 마케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 중에 이제 관계 마케팅 솔루션 뭐 이런 걸 보면 고객 가치를 평가해서 우수 고객을 선별하고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 고객은 이제 찍힌 겁니다. 찍혀서 계속 접근하는 거예요. 가령 경우에 따라서는 맞춤화 접근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해서 자사 고객이 되게 하겠다. 자사의 충성 고객이 되게 하겠다. 한 번 사게 되면 자사 제품을 유사한 것들 계속 사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관계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세 가지 시장 점유, 고객 점유, 관계 마케팅 이걸 이제 혼돈시켜서 내는 문제. 그다음에 사피 믹스를 구분하게 하는 거 이런 정도 뻔한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마케팅에서는 늘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더라.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취지에서 용어 정리를 해보면 시장 세분화라는 것은 전체 소비자를 구매 관련 욕구 또는 행동 또는 특성 면에서 유사한 하부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
있죠. 인구 통계 변수, 가령 나이 10대라든지 성인층, 여성층으로 분류한다든지, 지리 변수로서 국가별 혹은 도, 지역별, 시군구별로 분류한다든지 이렇게 세분화하는 거죠. 표적 시장 선정은 그러니까 너무 욕심부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세분 시장에 올인하겠다 이 뜻이에요. 예, 그래서 가장 대규모 시장이 최적은 아니에요. 자사에. 그래서 절대 규모에서는 좀 덜 매력적이라고 하더라도 자사에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세분 시장을 선정하는 거고요. 이것을 이제 틈새 시장 전략과 맥락이 같이 하고 있어요.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틈새. 크진 않더라도 여기 남들이 없는데 찾아 들어가서 시장을 선점하고 여기서 높은 수익성을 얻는다. 것이 표적 시장 선정의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죠. 자, 포지셔닝은 차별화 전략이라고 했죠. 그래서 왜 이걸 이렇게 위치라는 것을 차별화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 자사 제품이 경쟁사들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구분되는 독특한 이미지, 포지션을 갖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포지션이란 그 제품이 소비자들 마음속에서 딱 자리하고 있어. 딱 그 제품 하면은 고가 제품, 저가 제품 이런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에서 계획된 포지셔닝을 소비자들 마음속에 구축시켜, 각인시켜야 돼요. 그렇죠? 이러한 과정이 포지셔닝이에요. 자, 관계 마케팅은 여기 역시 장기적 교환 관계고요. 이게 핵심이죠. 장기 지속적인 관계. 개발, 유지, 강화하고자 하는 마케팅 활동을 말한다. 그렇죠? 나머지는 아까랑 설명이 같아요. 자, 셀프 평가를 해보시죠. 스스로 평가를 해보세요. 1번을 보시면 고객 점유 마케팅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판매자 중심의 마케팅으로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이 대표적 수단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틀렸죠? 고객 점유 마케팅은 아이데아 원리처럼 고객과 직접 접촉을 하는 거고 여기 STP 4P 믹스 나오게 되면 벌써 시장 점유 마케팅이죠. 예.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시장 점유 마케팅이다. 자, 2번 관계 마케팅은 고객과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는 판매 기술이다. 아이디어 원리에서 잘 보여진다. 이것도 아리까리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까? 틀렸어요. 이거는 고객 점유 마케팅이에요. 관계 마케팅은 고객과 장기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솔루션, 마케팅 기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얘는 고객 점유 마케팅에 관한 설명이죠. 예. 자, 이것도 26회네요. 26회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출문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1번 셀링 포인트는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지니는 여러 특징 중 구매자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특징. 그래서 이건 아이다의 원리 중에 하나로서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지목해서 배우진 않았지만. 2번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표적 시장을 선정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전략을 말한다. 이건 어떻습니까? 바로 보이시지 않나요? 틀렸다는 거? 이거는 시장 점유 마케팅이에요.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이고 타겟팅 하잖아요. 그 다음에 틈새 시장 점유하는 전략.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2번이 틀렸다는 게 보이시고요. 3번 관계 마케팅 전략에서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이례적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로 유지한다. 이것이 관계 마케팅이었고 4번 STP 전략은 S가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였고요. T가 타겟팅 즉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P 포지셔닝이 차별화 혹은 그냥 포지셔닝으로 번역했어요. 여기서는 5번 아이다는 주의, 어텐션, 관심, 인터레스트, 욕망, 디자이어, 행동, 액션 해서 이니셜 따가지고 아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단계가 있다. 그래서 얘는 고객 점유 마케팅이었죠. 이거 시장 점유 마케팅이고 관계 마케팅 얘도 시장 점유 고객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7편을 마무리했습니다. 2장 부동산 관리에서 어떤 걸 하셨냐면 부동산 관리의 분류,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분류를 받고 부동산 관리 활동이 어떤 게 있는지를 보셨고요.
부동산 마케팅에서는 마케팅 환경을 분석하고 마케팅 전략을 한다. 이런 걸 보셨어요.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 STP 전략, 그 다음에 그죠? STP 전략. 그래서 이 포지셔닝 방법으로 사피 믹스 이게 핵심이었었죠. 그리고 고객 점유 마케팅, 관계 마케팅 이런 것들을 정리한 거고 매해 시험을 보면 이거 뭐 이 안에서 다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편이죠. 감정평가론으로 가겠습니다. 감정평가론에서 다음 시간은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중에 1절과 2절을 하는데 1절은 감정평가의 필요성 분류고 2절은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에 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